보통 잔금 납부할 때 꼭 같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. 인도명령 신청.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. 너는 적법하게 이 사람이 낙찰 받았으니까 넌 여기서 나가고 비워줘야 된다라는 결정문인 거예요. 그때부터 송달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. 상대방한테 이 인도명령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한테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는 게 송달이 돼야 돼요. 그 송달이라는 게 돼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법원의 직원이 똑똑 그랬는데 문을 안 열어요. 문을 안 열 경우에는 강제로 개문하는 게 바로 이 계고 때 진행하는 겁니다. 법원에 따라서 한 번 계고가 진행되는 데가 있고 두 번 계고가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. 문을 땁니다. 따서 어떤 행동을 안 하고요. 그 실내에다가 이거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라고 딱지를 딱 붙이고 문을 다시 닫고 나오죠. 강제집행을 진행을 한다. 공짜가 아니겠죠. 법원에서 돈 내야 돼요. 몇백만 원이라는 돈. 그거 누가 낼까요? 낙찰자가 내야 돼요. 채무자 때문에 발생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동산을 경매를 넘기는 거예요. 그래서 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물건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 MPL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경매로 낙찰을 받는 구조가 더 나은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2년 동안 보유할 거야 라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샀다가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, 세금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남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, 우리는 단기간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남기고 싶어. 그럼 공부해야 돼요. MPL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경매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아실 겁니다.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. 경매 신청이 있고요. 누군가의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으니까 경매가 신청이 됐었을 거고요. 그 경매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각각의 이해관계인들과 각각의 뭐 소유자 그리고 뭐 채권자, 임차인 등이 있으면 거기서 송달을 하면서 공고를 하겠죠. 그 다음에 경매가 실시가 되죠. 경매가 실시돼서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. 낙찰자가 나타난 이후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원 자체 내에서 이 경매 과정이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 자체적인 검토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다 그럼 여기서 결정이 돼요. 1주가 지나면 매각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매각이 결정이 됐어요. 그러면 나머지 1주는 뭘까요? 매각이 결정됐는데 그 결정난 부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해라. 그래서 이의 제기 기간입니다. 이때는 이의 제기. 그냥 이 토탈 해가지고 2주간은 그냥 이의제기 기간이다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. 이 2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잔금 납부의 기간이 주어집니다. 이때는 바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요. 법원에 가서 바로 납부를 해도 되는 거고 이 중간에 납부해도 되고요. 이때 잔금 납부를 했다라고 칠게요. 잔금 납부를 했어요. 경매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 다음은 사실 경매인들이랑 상관이 없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배워야 할 MPL에 관련돼 있어서 이 다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. 잔금 납부가 진행이 되고 한 달 뒤에 배당일이 지정됩니다. 보통이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잡는데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법원의 일정이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달 뒤가 아니라 2달 정도 뒤에도 배당일이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각 법원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때 배당일은 무엇이냐? 법원에다가 잔금을 납부했으면 돈을 받은 법원은 자, 이때가 돈 받을 날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날짜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해서 빚잔치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경매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생기죠. 보통 잔금 납부할 때 꼭 같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. 인도명령 신청.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. 너는 적법하게 이 사람이 낙찰 받았으니까 넌 여기서 나가고 비워줘야 된다라는 결정문인 거예요. 그때부터 송달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. 상대방한테 이 인도명령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한테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는 게 송달이 돼야 돼요. 그 송달이라는 게 돼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법원의 직원이 똑똑 계십니까? 여기에서 이제 강제집행 신청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계고예요. 그런데 똑똑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. 문을 안 열 경우에는 강제로 개문하는 게 바로 이 계고 때 진행하는 겁니다. 법원에 따라서
한 번 계고가 진행되는 데가 있고 두 번 계고가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니까 한 번 계고하는 거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게 계고가 예고라고 보시면 돼요. 예고한다. 문을 땁니다. 따서 어떤 행동을 안 하고요. 그 실내에다가 이거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라고 딱지를 딱 붙이고 문을 다시 닫고 나오죠.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한다. 공짜가 아니겠죠. 법원에서 돈 내야 돼요. 몇백만 원이라는 돈. 그거 누가 낼까요? 낙찰자가 내야 돼요. 그럼 낙찰자는 이거 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.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돈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죠.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끄집어냈잖아요. 이 끄집어내서 법원에서 지정한 보관 장소로 컨테이너가 이동이 됩니다. 그럼 그 보관료 누가 내요? 낙찰자가 내야 돼요. 채무자 때문에 발생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동상을 경매를 넘기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상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. 자, 전입은요, 말 그대로 전입을 해가지고 대항력을 만드는 겁니다. 나의 권리를 생성하는 날짜를 말합니다.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전입은 대항력을 만드는 거고요.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선순위라고 표현하는 거죠. 대항력, 누구한테거나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. 이 주택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뭐 30번, 100번 바뀐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돼 있어서 경매가 나왔다. 이 사람이 선순위다. 근데 만약에 1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500만 원 정도의 최저 금액이다. 아싸 싸네. 500만 원에 낙찰 하더라도 1억을 다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죠. 500만 원 빼고 9,5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전입은 말 그대로 대항력이 생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내용.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. 확정이라는 것은요, 얘는 그냥 돈 받을 순서예요. 심플하죠. 돈 받을 순서입니다. 이제는 낙찰자가 조심해야 되는 사례를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응용을 하시면 좋아요. 자,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. 1번 임차인이 있어요. 임차인이 25년 3월 1일 날 전입을 했고요. 동일하게 25년 5월 1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요, 두 번째 근저당이 있습니다. 근저당은 25년 4월 1일 날 설정이 됐어요.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이 있답니다. 그리고요, 근저당도 1억이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대요. 낙찰은 1억이 낙찰로 됐답니다. 이랬었을 때 소유자가 누가 되더라도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 거죠. 다만 이 사람은 돈 받을 순서가 늦을 뿐이에요. 순위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이 근저당의 날짜를 비교해서 순위를 비교했을 때 우선 배당이 되는 게 근저당이거든요. 그럼 근저당한테 1억을 다 줍니다. 이 사람 받을 게 없죠.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 사람이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낙찰자한테 청구합니다. 낙찰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억 언저리 되는 시세를 2억에 매입한 거로 되는 거죠. 배당은 돈을 받겠다, 돈을 안 받겠다. OX예요. 자, 여기 있는 임차인이,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받겠다. 이건 뭘까요?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예요. 돈을 안 받겠답니다. 어떤 의사일까요? 그냥 거주하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. 나는 배당을 안 받겠다라는 내용은 이 집이 누구한테 넘어가더라도 대항력, 그 제3자 30번, 100번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내 보증금은 그 사람,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고 가야 되는 거죠. 그랬었을 경우에 이게 경매의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궁금한 게 네. 임차인은 3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경매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3억을 빨리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3억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? 나중에?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다른 데 가서 이사한 사람 있잖아요. 네. 이분은 여기에서 퇴거를 했잖아요. 네. 권리는 남겨놓고 나중에 3억을 배당을 받잖아요. 3억 이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민사집행법 제가 기억에 379조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집행법 379조에 의해서 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간 5%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
잘 모르시는 임차인들은 내 돈에 무슨 이자가 붙어 그냥 보증금만 돌려받지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퇴거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 집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적법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초반에 배당종기일, 아마 배당종기일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첫날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. 이제 법원에서 어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요. 그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?를 몰라요. 법원에서만 날짜를 지정합니다. 배당종기일이라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신청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. 이때 배당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의 뜻이 이 배당 종기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 날짜를 어긴 거예요. 그러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. 하다못해 소액 임차인, 아마 우리는 여태까지 경매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.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지만 그 부분도 역시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소액 임차인이 배당 신청도 안 했다. 그마저도 못 받아요. 후순위잖아요. 소멸 대상인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. 그것은 바로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다음 장에는 배당 철회라는 내용이 나와요. 이 배당 철회는 나 배당 신청을 했다가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. 나 이거 배당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. 나 배당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이 역시도 배당 종기일 이전에 철회를 해야 그게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말소 기준 권리. 여기에서 가장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근저당, 가압류, 전세권,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. 될 수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근저당, 저당, 가압류, 압류, 전세권, 경매 기입 등기, 담보가 등기, 이거 7가지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된다. 여기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? 여기 읽어주세요.